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지금껏 접한 탈북 이야기 중 가장 처절하고 가장 잔인하며 가장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이것은 북한 최악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온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름은 가명으로 최동혁이라고 하겠습니다. 동혁은 1978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였고 어머니는 평양 제1백화점 지배인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잘 나가는 집안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이런 집안에 태어난다는 것은 로또에 당첨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동혁의 어린 시절은 평양 엘리트 중에서도 상류층이었습니다. 대동강구역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15층짜리 건물의 12층에 있는 넓은 아파트였습니다. 방이 4개나 있었고 거실도 넓었습니다. 당시 북한에서 이런 아파트에 사는 것은 최고 2층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좁은 단칸방에서 온 가족이 살았습니다. 아파트에서 내다보면 대동강이 보였습니다. 강물이 햇살에 반짝이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평양의 스카이라인도 보였습니다. 주최사 상탑, 류경호텔, 인민대학습당 모든 것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동혁은 이 경치를 좋아했습니다. 저녁이면 창가에 서서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아파트에는 냉장고도 있었고 텔레비전도 있었습니다. 세탁기도 있었습니다. 전화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가전제품들은 당시 북한에서 극히 일부만 가질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냉장고가 뭔지도 몰랐습니다. 텔레비전도 마을회관에서나 볼 수 있었습니다. 동혁은 이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배급도 넉넉했습니다. 쌀밥을 매일 먹을 수 있었습니다. 흰 쌀밥이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은 강냉이밥이나 잡곡밥을 먹었습니다. 쌀밥은 명절에나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동혁의 가족은 매일 쌀밥을 먹었습니다. 고기도 자주 먹었습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 골고루 먹었습니다. 생선도 먹었습니다. 과일도 먹었습니다. 사과, 배, 복숭아 계절마다 신선한 과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굶주릴 때 동혁은 초콜릿을 먹었습니다. 외국에서 들여온 초콜릿이었습니다. 스위스제 초콜릿도 있었고 일본제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끔 가져다 주었습니다. 당 간부들만 이용할 수 있는 특별 상점에서 구한 것이었습니다. 동혁은 초콜릿의 달콤한 맛을 좋아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 최영철은 키가 크고 인상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180cm가 넘는 장신이었습니다. 얼굴은 각이 져 있었고 눈매가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웃을 때는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항상 인민복을 깔끔하게 차려입었습니다. 구김 하나 없는 깨끗한 옷이었습니다. 가슴에는 김일성 배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배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는 바빴습니다. 당 중앙위원회에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국가 기밀이라고 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새벽 6시에 나가서 밤 10시가 넘어야 돌아올 때도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일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쁜 와중에도 동혁에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저녁에 일찍 들어오는 날에는 동혁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들 이야기, 공부 이야기 모든 것을 들어주었습니다. 동혁의 말에 귀 기울이고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주말이면 동혁을 데리고 대동강변을 산책했습니다. 손을 잡고 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강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버드나무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이 강변에서 낚시를 하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군대 시절 이야기, 당에서 일하게 된 이야기 모든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동혁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좋아했습니다. 아버지가 영웅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동혁에게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국에 충성하고 당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수령님을 목숨 바쳐 받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하셨습니다. 동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김순옥은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키가 작고 날씬했습니다. 얼굴은 계란형이었고 피부가 하였습니다. 눈이 크고 코가 오똑했습니다. 머리는 항상 단정하게 묶어 올렸습니다. 우아한 인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머니를 보면 미인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어머니는 평양 제1백화점 지배인이라는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 백화점은 일반 상점이 아니었습니다. 외국인과 고위층만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외국산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일본제 가전제품, 중국산 의류, 소련제 카메라 별의별 것이 다 있었습니다. 물론 일반 주민들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능력을 인정받아 그 자리에 오른 것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지배인이 된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일을 잘했습니다.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직원들을 잘 관리했고 상부에도 인정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엄격했습니다. 동혁의 교육에 특히 신경을 썼습니다. 매일 숙제를 검사했습니다. 틀린 것이 있으면 다시 하게 했습니다. 공부 시간을 정해놓고 지키게 했습니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는 반드시 책상에 앉아 공부해야 했습니다. 놀고 싶어도 공부를 먼저 해야 했습니다. 시험 성적이 좋지 않으면 혼났습니다. 왜 열심히 하지 않았느냐고 꾸중을 들었습니다. 동혁은 어머니가 무서울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엄격함 속에 사랑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동혁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동혁이 아프면 어머니는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이마에 손을 얹어 열을 체크하고 약을 먹이고 간호했습니다. 한숨도 자지 않고 동혁을 돌봤습니다. 아침이 되어 열이 내리면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모습에서 동혁은 사랑을 느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해주려고도 노력했습니다. 동혁이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했다가 자주 해줬습니다. 동혁은 비빔밥을 좋아했습니다. 어머니는 일요일마다 비빔밥을 해줬습니다. 갖은 나물과 고추장을 넣어 비빔밥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동혁은 그 맛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동혁에게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동희였습니다. 1980년생으로 동혁보다 2살 아래였습니다.
동희는 귀엽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눈이 크고 볼이 통통했습니다. 웃을 때 보조개가 생겼습니다. 머리는 단발로 잘랐는데 앞머리가 눈을 덮을 정도로 길었습니다. 동희는 항상 오빠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오빠 뭐 해? 오빠 나도 같이 놀자. 오빠 이거 뭐야?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동혁은 가끔 귀찮을 때도 있었습니다. 혼자 놀고 싶을 때 동생이 따라다니면 짜증이 났습니다. 저리 가라고 소리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희는 울었습니다. 오빠 나빠 하면서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면 동혁은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동생을 아꼈습니다. 동희가 울면 결국 미안해지곤 했습니다. 울지 마. 오빠가 잘못했어. 같이 놀자 하면서 달랬습니다. 두 남매는 자주 함께 놀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서 술래잡기를 하고 숨바꼭질을 했습니다. 동네 아이들과 어울려 놀 때도 있었습니다. 여름에는 물놀이를 하고 겨울에는 눈싸움을 했습니다. 가끔 싸우기도 했지만 금방 화해했습니다. 남매 사이가 좋았습니다. 동희는 숨바꼭질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숨는 것을 잘 못했습니다. 같은 장소에 숨어서 금방 발각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졌습니다. 다시 하자고 조르면서 울 때도 있었습니다. 동혁은 그런 동생이 귀여웠습니다. 가끔은 일부러 못 찾는 척하며 져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동희가 신나서 뛰어다녔습니다.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다 하면서 좋아했습니다. 1984년 동혁이 6살이 되던 해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에서도 최고라고 불리는 유치원이었습니다. 당 간부 자녀들만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건물이 깨끗하고 시설이 좋았습니다. 장난감도 많았고 교실도 넓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친절했고 음식도 맛있었습니다. 유치원에서 동혁은 처음으로 김일성 주석에 대해 배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은 김일성이 나라를 세우고 인민을 굶주림에서 구했다고 가르쳤습니다. 일제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라고 했습니다. 동혁은 그것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매일 아침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교실 정면에 김일성의 커다란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줄을 서서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이라고 외쳤습니다. 동혁도 따라 외쳤습니다. 왜 감사해야 하는지 잘 몰랐지만 그냥 따라했습니다. 노래도 배웠습니다. 김일성 장군의 노래 우리의 아버지 같은 노래들이었습니다. 수령님은 우리의 아버지 수령님은 우리의 태양 이런 가사였습니다. 동혁은 목청껏 불렀습니다. 선생님이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유치원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같은 또래 아이들이었습니다. 모두 간부 자녀들이라 환경이 비슷했습니다. 함께 놀고 함께 공부했습니다. 동혁은 친구를 잘 사귀었습니다. 밝은 성격 덕분이었습니다. 1985년 동혁이 7살이 되던 해 평양 제1소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 학교는 당 간부 자녀들만 다니는 엘리트 학교였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좋은 초등학교 중 하나였습니다. 교복도 다른 학교보다 좋았습니다. 감색 양복에 흰 셔츠였습니다. 천이 부드러웠고 핏이 좋았습니다. 동혁은 교복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교실도 깨끗했습니다. 나무 책상과 의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칠판은 새것이었고 분필도 충분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책상이 부서져 있거나 창문이 깨진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는 달랐습니다.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급식도 다른 학교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점심마다 밥과 국 반찬이 나왔습니다. 고기 반찬도 자주 나왔습니다. 다른 학교에서는 강냉이죽이 전부인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의 아이들은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동혁은 공부를 잘했습니다. 특히 수학과 과학에 재능이 있었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계산이 빨랐고 정확했습니다. 과학 실험도 흥미로웠습니다. 자연의 원리를 알아가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동혁을 칭찬했습니다. 모범생이라고 했습니다. 이 학생처럼 공부하라고 다른 아이들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동혁은 기뻤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성적표를 보여드리면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고 어머니는 잘했다고 안아주었습니다. 학교에서도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교육이 계속되었습니다. 수령님의 어린 시절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매주 2시간씩 배웠습니다. 김일성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린 시절은 어땠는지, 어떻게 일제와 싸웠는지 자세히 배웠습니다. 선생님은 김일성이 10살 때 이미 일제에 저항했다고 말했습니다. 천재적인 두뇌로 독립군을 이끌었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나라를 되찾았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위대하고 경이로운 이야기였습니다. 동혁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정일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당시 김정일은 김일성의 후계자로 지명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김정일도 위대한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업적을 이어받아 나라를 더 발전시킬 분이라고 했습니다. 동혁은 두 지도자를 모두 존경했습니다. 그들이 신처럼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소년단에도 가입했습니다. 빨간 넥타이를 받았습니다. 목에 두르니 뿌듯했습니다. 소년단원이 된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매일 조회 시간에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 줄을 서서 가슴에 손을 얹고 외쳤습니다. 목숨 바쳐 수령님을 보위하겠습니다. 빨간 넥타이에 무한한 긍지를 가지고 주체혁명 위협을 빛내어 나가겠습니다. 동혁은 그 말의 무게를 몰랐습니다. 목숨을 바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따라 외웠을 뿐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앵무새처럼 외웠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방과 후에는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축구를 하거나 전쟁놀이를 했습니다. 남자아이들은 전쟁놀이를 좋아했습니다. 두 편으로 나눠 싸웠습니다. 한 편은 인민군이고 다른 편은 미국 놈들이었습니다. 동혁은 늘 인민군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 놈 역할은 아무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미국 놈을 하느냐고 싸우다가 결국 가위바위보로 정했습니다. 진 사람이 억울해하며 미국 놈 역할을 했습니다. 전쟁놀이에서 인민군은 항상 이겼습니다. 미국 놈들을 무찌르고 환호했습니다. 만세 우리가 이겼다.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그것이 그냥 놀이인 줄만 알았습니다. 진짜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숙제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검사하기 전에 끝내야 했습니다. 오후 4시에 집에 오면 바로 책상에 앉았습니다. 숙제를 하고 예습과 복습을 했습니다. 틀린 것이 있으면 다시 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꼼꼼히 검사했습니다. 한 글자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동혁은 성적이 좋았습니다.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준 음식이었습니다. 밥과 국, 여러 가지 반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늦게 오는 날에는 아버지 없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되도록 함께 먹으려고 기다렸습니다. 가족이 모여 밥 먹는 시간이 좋았습니다. 식탁에서 아버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친구들과는 잘 지냈냐? 공부는 어땠냐?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동혁은 학교에서 칭찬받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발표를 잘했다고 했어요. 시험에서 100점 맞았어요. 아버지는 미소 지으며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동희는 친구와 싸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영이가 내 장난감 안 빌려줬어. 그래서 싸웠어. 동희는 투덜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타일렀습니다.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자애들은 왜 그렇게 싸우냐? 동희가 뾰로통해졌습니다. 가족은 웃었습니다. 그런 평화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밥 먹으면서 이야기 나누고 웃고 그런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동혁은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가족이 행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삶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행복이 어느 날 갑자기 끝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1986년 동혁이 8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크게 승진했습니다. 당 중앙위원회에서 더 높은 직책을 맡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는 여전히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국가 기밀이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을 하게 된 것은 분명했습니다. 승진과 함께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같은 건물의 최상층이었습니다. 15층 꼭대기였습니다. 이전 아파트보다 더 넓었습니다. 방이 5개로 늘어났습니다. 거실은 이전보다 2배나 컸습니다. 창문도 더 많아서 햇살이 잘 들어왔습니다. 최상층에서 내려다보는 경치는 환상적이었습니다. 평양 시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대동강이 구불구불 흐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주최사 상탑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인민대학 습당의 웅장한 건물도 보였습니다. 밤에는 평양의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불빛들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전력 사정이 좋지 않아 대부분의 지역이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불빛들이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더 바빠졌습니다. 집에 오는 날이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밖에 못 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동혁은 아버지가 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버지가 그리웠습니다. 어머니도 승진했습니다. 백화점 총지배인이 된 것입니다. 지배인에서 총지배인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간 것입니다. 책임이 더 커졌습니다. 관리해야 할 사람과 물건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머니도 바빠졌습니다. 퇴근이 늦어지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동혁과 동희를 위해 시간을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저녁은 함께 먹으려고 했습니다. 주말에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원에 가거나 백화점에 데려갔습니다. 어머니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1987년 동혁이 9살이 되던 해는 특별한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학교에 다니고 공부하고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성적도 좋았고 선생님들에게 칭찬도 받았습니다. 소년단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평범하고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1988년 동혁이 10살이 되던 해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김일성 주석의 생일 행사에 참석한 것입니다. 4월 15일 태양절이었습니다. 김일성의 생일을 북한에서는 가장 큰 명절로 기념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행사는 금수산을사당에서 열렸습니다. 대규모 행사였습니다. 수천 명이 참석했습니다. 당 간부군 장성, 외국 대표단까지 있었습니다. 동혁은 아버지를 따라 행사장에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장식과 붉은 깃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대 위에서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노래와 춤이 있었습니다. 수령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이들의 합창도 있었습니다. 어린 소녀들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춤을 췄습니다. 군인들의 행진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화려하고 성대했습니다. 그때 김일성이 등장했습니다. 무대 위로 걸어 나왔습니다. 동혁은 처음으로 김일성을 직접 봤습니다. 물론 멀리서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봤습니다. 흰 머리에 푸근한 인상의 노인이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봤던 그 얼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만세 만세를 외쳤습니다. 울면서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수령님을 직접 뵙게 되다니 감격이다. 어떤 여성은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동혁도 감동받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직접 뵈었다는 것이 영광스러웠습니다. 김일성이 연설을 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중후했습니다. 인민들에게 감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서 강성대국을 건설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동혁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어린 나이에 모든 말을 이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어땠냐? 동혁은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수령님을 직접 뵈어서 영광이에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령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라. 아버지는 말했습니다. 동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동혁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수령님을 뵈었다. 너무 영광스럽다. 나도 커서 수령님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 수령님을 위해 목숨도 바치겠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일기장은 나중에 수용소에서 모두 빼앗겼습니다. 동혁이 썼던 충성 맹세도 그를 구해주지 못했습니다. 1989년 동혁이 11살이 되던 해 세계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동유럽에서 공산주의 정권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하나둘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11월에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독일이 통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혁은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 북한에서는 그런 뉴스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오직 북한의 발전상만 보여줬습니다. 수령님의 업적과 인민들의 행복한 삶만 방송했습니다. 외부 세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철저히 숨겼습니다. 학교에서는 오히려 더 강하게 사상 교육을 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 놈들과 남조선 걔네들이 침략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더욱 굳게 단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혁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밖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해 가을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출장을 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급한 일이라고만 했습니다. 얼마나 걸릴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걱정하는 기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2주 후에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평소에 다정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눈빛이 지쳐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피곤하다고만 했습니다. 어머니와 밤늦게까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아버지는 그때 권력 다툼에 휘말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당 내부에서 파벌 싸움이 있었습니다. 동유럽 공산주의의 붕괴로 북한 내부에서도 동요가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개혁을 주장했고 일부에서는 더 강한 통제를 주장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느 한쪽 편이 아니었습니다. 중립을 지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양쪽에서 아버지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아버지가 거절하자 적대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가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혁은 그런 것을 몰랐습니다. 여전히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놀고 공부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끔 표정이 어두운 것을 알아챘지만 무슨 일인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어른들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1990년 동혁이 12살이 되던 해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날은 5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초여름의 따뜻한 날이었습니다. 햇살이 좋았고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아무 조짐도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동혁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에서 책상에 앉아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동희는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색연필로 꽃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쾅 열렸습니다. 아니, 문이 부서졌습니다. 누군가 문을 팍 차고 들어온 것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10명이 넘었습니다. 모두 군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총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꼼짝 말고 있어라. 동혁은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아무 예고도 없었습니다. 숙제를 하다 말고 얼어붙었습니다. 동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왜 이러냐고 소리쳤습니다. 남자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머니를 잡았습니다. 팔을 비틀어 제압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다고 소리쳤습니다. 놓으라고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동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무서워. 오빠 어떡해. 동희는 동혁에게 달려왔습니다. 동혁은 동생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무서웠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집에 들어왔는지, 왜 어머니를 잡아가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남자들 중 한 명이 동혁과 동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너희도 같이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혁은 어디로 가냐고 물었습니다. 닥쳐 시키는 대로만 해. 남자는 거칠게 대답했습니다. 동혁과 동희의 팔을 잡고 끌고 갔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15층에서 1층까지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동희는 계속 울었습니다. 동혁은 어떻게든 동생을 달래려 했지만 자신도 무서워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밖에는 검은 트럭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군용 트럭이었습니다. 캔버스로 덮인 화물칸이 있는 트럭이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웃 주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관여하면 자신도 위험해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트럭의 화물칸에 올라탔습니다. 그곳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동혁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퇴근 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잡혀와 있었습니다. 얼굴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터져 있었습니다. 맞은 것 같았습니다. 눈 주변도 부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동혁을 보고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동혁아. 아빠가 미안해. 왜 미안한지. 동혁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동혁은 그냥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화물칸에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밖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트럭이 덜컹거리며 달렸습니다. 몇 시간을 달렸는지 모릅니다. 밤새 달린 것 같았습니다. 동희는 어머니 품에서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동혁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두려웠습니다. 트럭이 멈췄습니다. 새벽녘이었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밖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곳은 지옥이었습니다. 함경남도 요덕에 있는 15호 관리소였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였습니다. 동혁의 가족은 정치범이 된 것입니다. 아무런 재판도 없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하룻밤 사이에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버지가 반당 종파 분자로 몰린 것이었습니다. 고위 간부들 사이의 권력 다툼에 휘말린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버지를 모함했습니다. 아버지가 반체제 세력과 연결되어 있다고 고발한 것입니다. 증거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아버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는 혐의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재판이 필요 없었습니다. 증거도 필요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고발하면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신문도 형식적이었습니다. 대부분 고문을 통해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하지 않은 일도 했다고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좌제로 가족 전체가 처벌받았습니다. 3대가 멸족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용소 입구에는 큰 철문이 있었습니다. 높이가 5m는 되어 보였습니다. 철문 위에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혁명화 구역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혁명화라는 것은 사상 개조를 의미했습니다. 죄를 뉘우치고 다시 충성스러운 인민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죽을 때까지 노예처럼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이것은 그나마 나은 구역이었습니다. 수용소에는 혁명화 구역과 완전 통제 구역이 있었습니다. 혁명화 구역은 이론상 석방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몇 년을 복역하고 나면 풀려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살아나가지 못했지만 적어도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완전 통제 구역에 가면 평생 나올 수 없었습니다. 들어가면 죽어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트럭이 들어갔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무섭게 울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동혁은 느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자유로운 세계와 단절되었다는 것을. 안에는 또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황량한 땅에 허름한 막사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막사라기보다 오두막 같았습니다. 나무와 흙으로 대충 지은 것들이었습니다. 지붕은 낡은 함석이거나 지프로 엮은 것이었습니다. 멀리 산이 보였고 그 산에도 막사들이 보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은 곳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트럭에서 내리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에 동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해골처럼 말라 있었습니다. 뼈만 남은 몸이었습니다. 팔다리가 가늘고 갈비뼈가 드러나 있었습니다. 눈만 크게 뜬 유령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이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옷이라고 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었습니다. 천이 너덜너덜하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때가 찌들어 원래 색을 알 수 없었습니다. 맨발인 사람도 많았습니다. 신발이 있는 사람도 지프로 엮은 것을 신고 있었습니다. 평양에서는 상상도 못할 모습이었습니다. 냄새도 끔찍했습니다. 썩은 냄새, 배설물 냄새, 땀 냄새. 온갖 악취가 섞여 있었습니다. 동혁은 코를 막았습니다. 너무 역겨워서 토할 것 같았습니다. 동희는 실제로 토했습니다. 어머니가 동희를 달래며 닦아줬습니다. 감시원이 다가왔습니다. 군복을 입고 총을 든 사람이었습니다. 모자를 쓰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습니다. 인상이 험악했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잔인해 보였습니다. 그는 동혁 가족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알아? 감시원이 물었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모른다고 대답할 수도 없었고 안다고 대답할 수도 없었습니다. 잠자코 있었습니다. 여기는 요독관리소야. 감시원이 말했습니다. 혁명의 배신자들이 속죄하는 곳이지. 너희 가족은 반당 종파분자의 가족이야. 여기서 죄를 갚아야 해. 열심히 일해서 죄를 갚아야 살 수 있어. 알겠어? 아버지가 항의하려 했습니다. 무슨 죄냐고? 나는 당에 충성했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아버지는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아무 죄도 짓지. 하지만 말을 끝내기도 전에 감시원이 아버지를 때렸습니다. 곤봉으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두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감시원이 어머니를 잡았습니다. 움직이지 마. 명령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울면서 아버지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닥쳐. 감시원이 소리쳤습니다. 여기서는 질문도 항의도 없어. 시키는 대로만 해. 알았어. 말대꾸하면 저렇게 돼. 아버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땅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동혁은 공포에 질렸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인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평양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오늘은 이 지옥에 서 있었습니다. 세상이 하룻밤 사이에 뒤집힌 것이었습니다. 동혁의 가족은 한 막사에 배정받았습니다. 감시원이 안내했습니다. 막사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운 곳이었습니다. 흑백의 나무 기둥으로 지은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지붕은 낡은 함석이었습니다. 곳곳에 구멍이 나 있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새게 생겼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더 참담했습니다. 흙바닥에 거적대기를 깜방이었습니다. 거적은 더럽고 냄새가 났습니다. 벽은 얇은 나무 판자였습니다. 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벌레가 기어다녔습니다. 바퀴벌레 질에 모르는 벌레들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쥐도 보였습니다. 구석에서 쥐가 손살같이 지나갔습니다. 방 한 칸에 네 가족이 살아야 했습니다. 좁았습니다. 누우면 발이 닿을 정도였습니다. 평양의 넓은 아파트에서 이런 곳으로 온 것입니다. 동희는 더러워서 들어가기 싫다고 울었습니다. 엄마 여기 싫어. 집에 갈래. 동희는 떼를 썼습니다. 어머니는 동희를 달래면서도 본인도 울고 있었습니다. 첫날 밤은 최악이었습니다. 동혁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바닥이 딱딱해서 온몸이 아팠습니다. 춥기도 했습니다. 5월인데도 밤에는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담요도 제대로 된 것이 없었습니다. 얇은 천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벌레가 물었습니다. 온몸이 가렵고 따가웠습니다. 긁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모기도 있었고 이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벌레들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나중에는 익숙해지겠지만 첫날 밤은 끔찍했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웠습니다. 어제까지 행복했던 삶이 하룻밤 사이에 지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악몽이라면 빨리 깨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꼬집어봐도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구석에 앉아 머리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까 맞은 상처에서 아직도 피가 흘렀습니다. 어머니가 천을 찢어 감아줬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권력의 중심부에서 일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재수가 된 것입니다. 그 충격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동혁과 동희를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을 거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곧 오해가 풀릴 거야. 우리가 잘못한 게 없잖아. 풀려날 거야. 금방 집에 갈 수 있을 거야. 어머니는 아이들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믿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실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기상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쇠를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귀가 찢어질 듯한 소리였습니다. 캉캉캉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모든 수감자들이 광장에 집합해야 했습니다. 5분 안에 나오지 않으면 벌을 받았습니다. 동혁 가족도 황급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자서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감시원들이 곤봉을 들고 돌아다녔습니다. 늦는 사람을 때렸습니다. 빨리 안 나와 때리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광장에는 이미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누더기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들은 창백하고 야위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 있기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흔들흔들했습니다. 그래도 줄을 맞춰 서 있었습니다. 서 있지 못하면 매를 맞기 때문입니다. 동혁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모두 마르고 창백했습니다.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유령 같았습니다. 눈만 크고 뼈만 남은 아이들이었습니다. 동혁도 곧 저렇게 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감시원들이 앞에 섰습니다. 10명 정도였습니다. 모두 군복을 입고 총이나 곤봉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높은 계급인 것 같았습니다. 그는 수감자들을 훑어봤습니다. 냉정한 눈빛이었습니다. 새로운 놈들이 있군. 그가 말했습니다. 동혁 가족을 가리켰습니다. 반당 종파분자의 가족이다. 여기서 죄를 갚아라. 열심히 일하면 살 수 있다. 게으르면 죽는다. 알겠나? 대답을 해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 수감자들이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동혁도 따라 예라고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의 작업이 발표되었습니다. 수감자들은 각자 작업 구역으로 배치되었습니다. 탄광, 농장, 벌목, 건설 여러 가지 작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탄광으로 끌려갔습니다. 감시원이 아버지의 팔을 잡고 끌고 갔습니다. 아버지는 뒤돌아보며 가족을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탄광은 지하 깊은 곳에서 석탄을 캐는 곳이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위험한 작업이었습니다. 갱도가 무너지는 사고가 자주 일어났습니다. 가스가 새서 질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탄광에 배치되면 오래 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탄광에 배치된 것은 최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농장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밭에서 옥수수를 가꾸는 일이었습니다. 새벽부터 해질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해야 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한 노동이었습니다. 그래도 탄광보다는 나았습니다. 적어도 햇볕 아래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동혁과 동희는 아동반에 배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아이들도 놀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노동이 주어졌습니다. 나이에 따라 다른 일을 했습니다. 작은 아이들은 비교적 가벼운 일을 했지만 그래도 노동은 노동이었습니다. 12살 동혁이 맡은 일은 산에서 나무를 해오는 것이었습니다. 도끼와 등짐을 주었습니다. 매일 정해진 양의 나무를 해와야 했습니다. 할당량이 있었습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밥을 굶겼습니다. 채우면 죽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규칙이었습니다. 10살 동희는 토끼 사육을 맡았습니다. 토끼장에서 토끼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토끼에게 먹이를 주고 청소를 하고 새끼를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언뜻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토끼장 냄새가 지독했고 일이 더러웠습니다. 어린 동희에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첫 작업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동혁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10명 정도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모두 동혁처럼 마르고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일에 익숙했습니다. 오래전부터 해온 것이었습니다. 동혁만 신참이었습니다. 산길은 험했습니다. 제대로 된 길도 없었습니다. 바위와 덤불을 헤치며 올라가야 했습니다. 가파른 경사를 올랐습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습니다. 평양에서는 이런 산을 올라본 적이 없었습니다. 신발도 문제였습니다. 평양에서 신던 구두는 여기에 맞지 않았습니다. 산길을 걷기에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미끄러졌고 발이 아팠습니다. 하루 만에 구두 바닥이 찢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지프로 엮은 신발을 신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지만 적응해야 했습니다. 산 중턱에 도착하자 아이들은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도끼를 휘둘러 나무를 쓰러뜨렸습니다. 능숙한 동작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나무를 베야 하는지 어떻게 베야 효율적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동혁은 도끼를 들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습니다. 도끼를 어떻게 쥐어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일단 두 손으로 잡고 나무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빗나갔습니다. 다시 휘둘렀습니다. 조금 맞았지만 나무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나무를 베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터져서 피가 났습니다.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할당량을 채워야 했습니다. 채우지 못하면 굶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이미 여러 그루를 벤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등짐은 나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동혁의 등짐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동혁의 등짐은 절반도 차지 않았습니다. 손은 피투성이였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리도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계속 나무를 베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산을 내려왔습니다. 등짐을 지고 내려오는 길은 올라갈 때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무거운 짐 때문에 균형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내려왔습니다. 집합 장소에 도착하자 감시원이 나무를 확인했습니다. 저울에 달아 무게를 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할당량을 채웠습니다. 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혁 차례가 왔습니다. 저울 바늘이 움직였습니다. 할당량의 3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감시원이 동혁을 노려봤습니다. 이게 뭐야? 이것밖에 못했어. 동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저녁은 없다. 감시원이 말했습니다. 할당량을 못 채운 자에게는 밥이 없다. 알겠어. 동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동혁은 굶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평양에서는 상상도 못할 배고픔이었습니다. 평양에서는 배고픈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배불리 먹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굶어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잠자리에 들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밥을 조금 나눠주려 했습니다. 어머니도 하루 종일 일하고 받은 소량의 죽이었습니다. 그것이라도 동혁에게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감시원이 막았습니다. 규칙이라고 했습니다. 할당량을 못 채운 자에게 다른 사람이 음식을 주면 두 사람 다 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동혁은 굶은 채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울고 싶었지만 울면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밤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배고픔이 너무 심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배에서 나는 소리가 거슬렸습니다. 위가 비어서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있었습니다.
동혁은 생각했습니다. 어제까지 초콜릿을 먹던 내가 오늘은 굶고 있다. 어제까지 따뜻한 침대에서 자던 내가 오늘은 흙바닥에서 벌레에게 물리고 있다. 세상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다음 날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산에 가고 나무를 베고 등짐을 지고 내려왔습니다. 여전히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또 굶었습니다.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또 굶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동혁은 쓰러졌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다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진 것입니다. 등짐이 쏟아졌습니다. 힘들게 벤 나무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일어나려고 했지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간 거의 먹지 못해 힘이 없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가 도와주려 했습니다. 손을 내밀어 동혁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감시원이 막았습니다. 도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각자 자기 일만 하라고 했습니다. 도와주면 도와준 놈도 밥을 굶긴다고 위협했습니다. 그 아이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떠났습니다. 동혁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한참 후에 동혁은 겨우 일어났습니다. 쏟아진 나무를 다시 줍고 등짐을 쳤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내려왔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어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이미 집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날도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밥을 줬습니다. 감시원의 기분이 좋았던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밥이라기보다 물에 옥수수 알갱이 몇 개가 떠다니는 죽이었습니다. 소금도 없고 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혁은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사흘 만에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모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동혁도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베는 법을 배웠습니다. 도끼를 어떻게 휘둘러야 효율적인지, 어떤 나무가 베기 쉬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물집은 터지고 아물기를 반복하다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더 이상 피가 나지 않았습니다. 할당량을 채우는 요령도 익혔습니다. 큰 나무보다 작은 나무를 여러 개 베는 것이 효율적이었습니다. 마른 나무가 생나무보다 가벼워서 더 많이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런 요령들을 다른 아이들에게서 배웠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도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동혁의 몸은 크게 변했습니다. 살이 빠지고 뼈가 드러났습니다. 평양에서 통통했던 얼굴이 홀쭉해졌습니다. 땀이 움푹 들어갔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왔습니다. 눈만 커졌습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발도 굳은 살로 덮였습니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거울을 볼 기회가 없었지만 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놀랐습니다. 이게 나인가 싶었습니다. 한 달 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처럼 유령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하며 더 빨리 쇠약해졌습니다. 탄광 노동은 지옥 중의 지옥이었습니다. 지하 깊은 곳은 공기도 나빴습니다.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석탄가루가 폐로 들어갔습니다. 갱도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기어다녀야 할 정도로 좁은 곳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일은 곡괭이로 석탄을 캐고 수레에 실어 나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해야 했습니다. 새벽에 들어가서 밤이 되어서야 나왔습니다. 해를 볼 수 없었습니다. 지하에서 하루 종일 있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런 노동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 간부로서 책상 앞에 앉아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펜을 들고 문서를 다루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갑자기 광부가 된 것입니다. 몸이 버틸 수 없었습니다. 매일 녹초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저녁에 아버지가 막사로 돌아오면 온몸이 검댕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카맣게 되어 있었습니다. 눈만 하얗게 빛났습니다. 손도 검었습니다. 씻을 물도 충분하지 않아 제대로 씻지 못했습니다. 검댕이 살에 스며들었습니다. 아버지는 막사에 들어오자마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지쳐서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식사를 하고 곧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아니, 기절하듯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면 다시 일어나 탄광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런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다쳤습니다. 갱도에서 돌이 떨어져 다리를 맞은 것입니다. 무너지는 돌에 깔릴 뻔했습니다. 간신히 피했지만 다리를 다쳤습니다. 뼈가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이상한 각도로 꺾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고통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수용소에는 병원이 없었습니다. 의사도 없었습니다. 약도 없었습니다. 감시원은 천으로 대충 동여매라고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뼈가 부러졌는데 병원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참고 버텨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계속 일해야 했습니다. 일을 못하면 죽이기 때문입니다. 노동 능력이 없으면 쓸모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쓸모없는 존재는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밥도 주지 않았고 최악의 경우 처형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를 악물고 광산으로 갔습니다. 절뚝거리면서 갱도에 들어갔습니다. 돌아올 때는 기어서 돌아오다시피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혁은 아버지를 부축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한때 당당했던 아버지가 이렇게 무너지다니. 어머니도 힘들어했습니다. 농장 노동은 탄광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밭에서 일했습니다. 허리를 숙이고 김을 메고 물을 주고 수확을 했습니다. 쉴 틈이 없었습니다. 감시원이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잠시라도 쉬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래 게으름 피우지 마. 어머니의 손은 갈라졌습니다. 농기구를 잡다가 손바닥이 찢어졌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일해야 했습니다. 손등도 햇볕에 타서 검게 변했습니다. 얼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양에서 하얗고 고왔던 피부가 거칠어졌습니다. 어머니의 등은 굽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허리를 숙이고 일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저녁에 쉬면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등이 펴지지 않았습니다. 점점 굽어갔습니다. 우아했던 어머니의 모습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저녁마다 아이들을 챙겼습니다. 자신의 식사를 조금씩 떼어 동혁과 동희에게 줬습니다. 엄마는 배 안 고파 너희가 먹어라. 어머니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 자신은 굶었습니다.
동혁은 어머니의 희생을 알았습니다. 엄마도 먹어요. 동혁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희가 먹어야 해. 너희가 더 많이 필요해.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음식을 밀어줬습니다. 어머니의 살은 급격히 빠졌습니다. 뼈만 남아가고 있었습니다. 동희는 10살이었습니다. 동혁보다 더 힘들어했습니다. 어린 몸으로 감당하기에 노동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토끼 사육이라고 해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토끼장을 청소하는 것은 고역이었습니다. 토끼 배설물을 치우고 먹이를 주고 물을 갈아줘야 했습니다. 냄새가 지독했습니다. 토끼 오줌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토끼장에서 하루 종일 일해야 했습니다. 손은 배설물로 더러워졌습니다. 제대로 씻을 물도 없었습니다. 동희는 자주 아팠습니다. 감기에 걸리고 배탈이 나고 열이 났습니다. 수용소의 환경이 너무 열악했기 때문입니다. 위생 상태가 최악이었습니다. 물도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상한 것이 많았습니다. 어린 몸으로는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약이 없었습니다. 병원도 없었습니다. 아파도 그냥 버텨야 했습니다. 누워있으면 밥을 굶겼습니다. 아프면 일을 못하고 일을 못하면 밥을 못 먹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동희를 안고 밤새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수용소의 규칙은 잔인했습니다. 탈출 시도는 직결 처형이었습니다. 철조망을 너무내다 잡히면 그 자리에서 총살당했습니다. 재판도 없었습니다. 그냥 쏴버렸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이 보는 앞에서 처형했습니다. 본보기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른 수감자를 도우면 처벌받았습니다. 힘든 사람을 도와주면 자신도 벌을 받았습니다. 밥을 굶기거나 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남을 돕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기 살기에 바빴습니다. 인정이나 동정 같은 것은 사치였습니다. 감시원에게 대들면 고문당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불만을 표시하면 끌려갔습니다. 어디론가 끌려가서 며칠 동안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돌아오면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당했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입에서 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불평을 하면 벌을 받았습니다.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되었습니다. 배고프다고 말하면 안 되었습니다. 아프다고 말해도 안 되었습니다. 그냥 묵묵히 일해야 했습니다. 기계처럼 감정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인간의 존엄 같은 것은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인간이 아니라 동물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가축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가축에게는 먹이를 주지만 수감자들에게는 굶기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가축은 아프면 치료해 주지만 수감자들은 아파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었습니다. 식사는 하루에 2번이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옥수수죽이 배급되었습니다. 죽이라기보다 물에 옥수수 알갱이 몇 개가 떠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국물은 맹물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소금도 없고 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식사였기 때문입니다. 죽의 양도 적었습니다. 작은 그릇에 반 정도였습니다. 어른 손바닥만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것으로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중노동을 하면서 그것만 먹어야 했습니다.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한시도 배가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가끔 죽에 돌멩이나 흙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씹다가 이빨이 부러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불평하면 그것조차 빼앗겼습니다. 그냥 조심히 먹어야 했습니다. 돌을 골라내고 먹어야 했습니다. 고기는 1년에 한두 번 먹을 수 있었습니다. 김일성 생일이나 김정일 생일 같은 명절에만 배급되었습니다. 4월 15일 태양절이나 2월 16일 광명성절이었습니다. 그것도 손톱만 한 조각이었습니다. 고기인지 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조각이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유일한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동혁은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한시도 배가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굶주림은 머리를 지배했습니다.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먹을 것만 생각했습니다. 무엇이든 먹고 싶었습니다. 땅에 떨어진 것도 주워 먹고 싶었습니다. 꿈에서도 밥을 먹었습니다. 평양에서 먹던 음식들이 꿈에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해주던 비빔밥이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가져다 주던 초콜릿이 나왔습니다. 따끈한 쌀밥에 불고기를 얹어 먹는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는 배가 불렀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깨면 현실의 굶주림이 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꿈에서 깬 후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수감자들은 먹을 수 있는 것은 뭐든 먹었습니다. 쥐를 잡아 먹었습니다. 막사 주변에 쥐가 많았습니다. 밤에 쥐가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함정을 만들어 쥐를 잡았습니다. 잡은 쥐는 풀에 구워 먹었습니다. 털이 타는 냄새가 역겨웠지만 고기는 맛있었습니다. 개구리도 먹었습니다. 논에서 개구리를 잡았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구워 먹었습니다. 뱀도 먹었습니다. 산에서 뱀을 발견하면 잡았습니다. 독사가 아닌지 확인하고 잡았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껍질을 벗겨 구워 먹었습니다. 쫄깃한 식감이었습니다. 지렁이도 먹었습니다. 땅을 파면 지렁이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징그러워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굶주림 앞에서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렁이를 물에 씻어 날로 먹거나 구워 먹었습니다. 꿈틀거리는 것을 씹어 삼켰습니다. 풀뿌리도 먹었습니다. 산에서 캐온 풀뿌리를 삶아 먹었습니다. 어떤 것은 쓰고 어떤 것은 떫었습니다. 하지만 배를 채울 수 있었습니다. 나무 껍질도 먹었습니다. 소나무 껍질을 벗겨 안쪽을 먹었습니다. 질기고 맛이 없었지만 그래도 먹었습니다. 독이 있는 풀을 먹고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풀이 먹을 수 있고 어떤 풀이 독이 있는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굶주림에 눈이 멀어 아무거나 먹다가 죽었습니다. 배가 부풀어 오르고 거품을 물고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굶주림 앞에서는 위험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안 먹고 굶어 죽느니 먹다 죽는 게 나았습니다. 동혁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풀이 먹을 수 있는지, 어떤 벌레가 독이 없는지 선배 수감자들에게 배웠습니다. 그들은 오래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생존의 지혜를 알고 있었습니다. 동혁은 그들에게서 배웠습니다. 쥐를 잡는 법을 배웠습니다. 막사구석에 함정을 파서 잡았습니다. 쥐가 지나다니는 길목에 구덩이를 파고 먹이를 놓았습니다. 쥐가 먹이를 먹으려다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그것을 잡아서 구워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징그러워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쥐라니 평양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굶고 나니 쥐도 맛있어 보였습니다. 처음 쥐를 먹었을 때는 토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부터는 익숙해졌습니다. 세 번째부터는 맛있다고 느꼈습니다. 굶주린 몸에는 최고의 영양분이었습니다. 한 번은 뱀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발견한 것입니다. 작은 뱀이었습니다. 독사가 아닌지 확인했습니다. 머리 모양을 보고 독사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막대기로 머리를 눌러 잡았습니다. 뱀이 몸을 꿈틀거렸지만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뱀을 구워 먹었습니다. 가족 4명이 나눠 먹었습니다. 작은 뱀이라 한 사람당 몇 점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랜만에 먹는 단백질이었습니다. 고소하고 맛있었습니다. 동이는 처음에 먹기 싫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달래서 먹였습니다. 동이도 한 입 먹고는 맛있다고 했습니다. 동혁은 이렇게 짐승처럼 사는 것이 처음에는 수치스러웠습니다. 평양에서 엘리트로 살던 자신이 쥐를 잡아먹다니, 초콜릿을 먹던 입으로 지렁이를 씹다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런 감정도 무뎌졌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자존심은 배를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체면은 굶주림을 달래주지 않았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뭐든 해야 했습니다. 쥐든 뱀이든 지렁이든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먹어야 했습니다. 1991년 수용소에 온 지 1년이 되었습니다. 동혁은 13살이 되었습니다. 생일이 지났지만 아무도 축하해 주지 않았습니다. 케이크도 없었고 선물도 없었습니다. 평양에서는 매년 생일 파티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케이크를 만들어주고 선물을 줬습니다. 친구들을 초대해 파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살아있다는 것만 감사했습니다. 1년 전 같은 날을 떠올렸습니다. 평양에서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초콜릿 케이크였습니다. 촛불을 끄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무슨 소원을 빌었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장난감을 갖고 싶다거나 그런 소원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한 시절이었는지. 지금의 소원은 단 하나였습니다. 배불리 먹고 싶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것은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장난감도 필요 없었습니다. 좋은 옷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배불리 한 끼만 먹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수용소에서 1년을 살면서 동혁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굶어서 죽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양실조로 몸이 부풀어 오르다 죽었습니다.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약이 없어서 간단한 병으로도 죽었습니다. 감기가 폐렴으로 발전해 죽었습니다. 설사가 이질이 되어 죽었습니다. 맞아서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감시원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맞았습니다. 곤봉으로 머리를 맞아 죽었습니다. 발로 밟혀 내장이 터져 죽었습니다. 잔인한 죽음들이었습니다. 처형당해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다 잡힌 사람들이었습니다. 공개 처형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수감자들이 보는 앞에서 총살당했습니다. 피가 튀었습니다. 시체가 쓰러졌습니다. 모두 그것을 봐야 했습니다. 고개를 돌리면 벌을 받았습니다. 매일 시체가 나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함께 일하던 사람이 죽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밤새 죽은 것입니다. 시체는 수레에 실려 어디론가 갔습니다. 제대로 된 장례는 없었습니다. 어디에 묻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버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시체를 보면 무서웠습니다.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토할 것 같았습니다. 밤에 악몽을 꿨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꿈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무감각해졌습니다. 시체를 봐도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또 죽었구나. 그 정도였습니다. 슬프지도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일상이 된 것입니다. 동혁은 한 번 공개 처형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탈출을 시도한 청년이었습니다. 2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철조망을 넘다가 잡혔습니다. 경비견에게 물려서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있었습니다. 끌려와서 광장에 세워졌습니다. 온 수감자들이 광장에 모였습니다. 수천 명이었습니다. 모두 줄을 서서 서 있었습니다. 감시원이 청년의 죄를 읽었습니다. 혁명의 배신자 탈출. 미수범 이런 자는 죽어야 마땅하다 선고를 내렸습니다. 사형이었습니다. 청년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두려움을 넘어선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나는 아무 죄도 없다. 우리 모두 아무 죄가 없다. 이 나라가 미쳤다. 김일성이 김정일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는 외쳤습니다. 수용소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청년이 쓰러졌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 그가 본 것은 하늘이었습니다. 자유로운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동혁은 그 광경을 똑바로 봐야 했습니다. 고개를 돌리면 벌을 받았습니다. 13살 소년이 처형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피가 튀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봐야 했습니다. 그날 밤 동혁은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죽어가는 청년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흐르던 장면이 눈에 선했습니다. 총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외친 말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나는 아무 죄도 없다. 우리 모두 아무 죄가 없다. 동혁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가족도 죄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충성스러운 당원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동혁과 동희는 그냥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무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만 품어야 했습니다. 입 밖에 내면 그 청년처럼 죽을 것이었습니다. 동혁은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이 체제에 대한 분노. 이 나라에 대한 분노, 자신의 가족을 이렇게 만든 모든 것에 대한 분노. 그의 겨울은 특히 추웠습니다. 함경남도의 겨울은 혹독했습니다. 기온이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날도 있었습니다. 바람이 칼처럼 살을 에웠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막사가 눈에 파묻혔습니다. 막사에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화덕이 있었지만 땔감이 부족했습니다. 나무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동혁이 베어오는 나무는 모두 수용소에 바쳐야 했습니다.
자기가 쓸 것은 없었습니다. 가끔 몰래 가져오기도 했지만 발각되면 벌을 받았습니다. 얇은 벽으로는 추위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틈 사이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숨을 쉬면 입김이 나왔습니다. 막사 아닌데도 입김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추웠습니다. 담요도 거적대기도 부족했습니다. 모든 것이 얇고 낡았습니다. 보온이 되지 않았습니다. 얼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옆 사람이 차갑게 식어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밤새 얼어 죽은 것입니다. 추위에 떨다가 잠이 들면 그대로 죽었습니다.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저체온증으로 죽은 것입니다. 그래도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시체를 치우러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일상이었습니다. 동혁의 가족은 서로 껴안고 자며 버텼습니다. 체온을 나누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혁, 동이 네 사람이 한 덩어리가 되어 잠을 잤습니다. 이불 하나를 덮고 서로의 몸에 붙어 잤습니다. 그래도 추웠습니다. 이빨이 덜덜 떨렸습니다. 손발이 곱았습니다. 동상에 걸리지 않은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그의 겨울 동이가 심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침이었습니다. 콜록콜록 기침을 했습니다.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겨울에 감기 걸리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동이를 따뜻하게 해주려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담요를 덮어주고 안아줬습니다. 하지만 기침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새 기침을 했습니다. 기침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열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마가 뜨거웠습니다. 손을 대면 화끈거렸습니다. 숨을 쉬기 힘들어했습니다. 짹짹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힘들어했습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입술도 파래졌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감기가 폐렴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수용소에는 약이 없었습니다. 병원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감시원에게 애원했습니다. 딸이 죽어간다고 제발 약을 달라고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감시원은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약이 없다고 했습니다. 있다 해도 죄수에게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죄수는 아파도 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 못하면 밥도 없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더 애원하자 짜증을 냈습니다. 시끄러워 꺼져 어머니를 밀쳤습니다. 어머니가 땅에 넘어졌습니다. 동이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열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가래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식도 혼미해졌습니다. 엄마 엄마 하면서 헛소리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동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체온으로 따뜻하게 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동이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짹짹거리던 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어머니가 동이를 흔들었습니다. 동이야 눈 떠봐 엄마야 동이야. 동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감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동이가 죽었습니다. 10살이었습니다. 꽃처럼 예쁘던 여동생이 죽었습니다. 동혁의 눈앞에서 여동생이 죽어갔습니다. 동혁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동생의 손을 잡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이의 손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점점 싸늘해졌습니다. 체온이 빠져나갔습니다. 어머니는 미친 듯이 울었습니다. 동이야 동이야 안 돼 일어나 엄마 말 들어. 어머니의 절규가 막사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웃 막사에서도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위로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죽음이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죽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주먹을 불끈 쥐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로서 무력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자책감이 아버지를 무너뜨렸습니다. 동혁도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동이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동이야 눈 떠봐 오빠야 눈 떠봐 제발. 동혁은 동생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이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깨어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오빠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동이야 미안해. 동혁은 자책했습니다. 오빠인 자신이 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할 수 있었을 텐데 더 많이 챙겨줬어야 했는데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동이는 죽었습니다. 아침이 되자 감시원들이 왔습니다. 시체를 수거하러 온 것입니다. 그들은 아무 감정 없이 들어왔습니다. 시체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동이를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안 된다고 내 딸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감시원들은 강제로 동이를 빼앗아갔습니다. 어머니의 팔을 풀고 동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가볍게 들었습니다. 동이의 몸은 너무 말라 있었습니다. 뼈만 남은 몸이었습니다. 어린 소녀의 몸이 이렇게 가벼웠습니다. 동이의 시체는 다른 시체들과 함께 수레에 실렸습니다. 그날 밤 죽은 사람이 동이 말고도 3명 더 있었습니다. 모두 추위와 병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체들은 수레에 쌓였습니다. 팔다리가 축 늘어졌습니다. 눈이 열린 채로 하늘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체들은 어디론가 실려갔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산 어딘가에 묻힌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된 무덤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구덩이를 파고 던져 넣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면 그냥 버려진다고도 했습니다. 짐승의 먹이가 된다고도 했습니다. 제대로 된 장례는 없었습니다.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동혁은 동이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수레가 멀어져 갔습니다. 동이의 작은 발이 수레 가장자리로 삐져나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동이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동혁은 그 발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잘가 동이야.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다음 생에는 더 좋은 곳에서 태어나라. 여동생의 죽음 후 동혁의 마음에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슬픔이 있었습니다. 동이를 잃은 슬픔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분노였습니다. 이 지옥을 만든 자들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이 체제, 이 나라 모든 것에 분노했습니다. 동이는 아무 죄도 없었습니다. 10살 소녀가 무슨 죄가 있었습니까? 그냥 태어난 집이 잘못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권력 다툼에 휘말렸을 뿐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동이가 죽었습니다.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습니까? 평양에서 동혁은 위대한 수령님을 존경했습니다. 목숨 바쳐 충성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소년단 넥타이를 메고 충성 맹세를 외쳤습니다.
그 모든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수령님은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인민을 굶기고 죽이는 폭군이었습니다. 악마였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불만을 보이면 죽임당할 것이었습니다. 그 청년처럼 총살당할 것이었습니다. 생각조차 위험했습니다. 마음속으로만 생각해야 했습니다. 감시원들은 마음을 읽는 것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챘습니다. 동혁은 속으로만 이를 갈았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하게 유지했습니다. 아무 감정 없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이곳을 탈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살아남아서 세상에 이 지옥을 알리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동희를 위해서, 죽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어머니는 동희의 죽음 후 많이 변했습니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눈빛이 죽었습니다. 아이를 잃은 어머니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후로도 일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농장에 가고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영혼이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웃지 않았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도 변했습니다. 더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도 말수가 적어졌지만 동희의 죽음 후에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혼잣말을 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되풀이했습니다. 가족을 이 지경으로 만든 것에 대한 죄책감이었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었지만 아버지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1992년 또 한 해가 지났습니다. 동혁은 14살이 되었습니다. 수용소 생활 2년 차였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적응이라기보다 무감각해졌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더 이상 놀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메말랐습니다. 나무를 하는 일에도 익숙해졌습니다. 할당량을 채우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몸이 단련되었고 요령도 알았습니다. 어떤 나무를 어떻게 베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등짐을 어떻게 져야 덜 힘든지 알았습니다. 효율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할당량이 늘어났습니다. 감시원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잘하면 더 많이 시켰습니다. 적응하면 더 많은 노동을 시켰습니다. 끝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다리 부상이 제대로 낫지 않았습니다. 뼈가 어긋나게 붙은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팠습니다. 절뚝거림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도 탄광에 가야 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몸이 쇠약해졌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탄광의 먼지가 폐를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검은 가래가 나왔습니다. 때로는 피가 섞여 나왔습니다. 폐가 망가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없었습니다. 약도 없었습니다. 그냥 버텨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갑자기 끌려갔습니다. 새벽에 감시원들이 막사에 들이닥쳤습니다. 아버지를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끌고 갔습니다. 아버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해봐야 맞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끌려갔습니다. 어머니와 동혁은 불안하게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걱정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동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두려웠습니다. 3일 후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걸어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끌려왔습니다. 감시원이 아버지를 질질 끌고 와서 막사 앞에 던졌습니다. 아버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땅에 쓰러진 채 신음만 흘렸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얼굴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찢어져 피가 흘렀습니다. 이빨이 부러져 있었습니다. 코가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손을 보니 더 끔찍했습니다. 손톱이 빠져 있었습니다. 10개의 손톱이 모두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피가 굳어 있었습니다. 고문당한 것이었습니다. 손톱을 뽑는 고문을 받은 것입니다. 발톱도 없었습니다. 신발을 벗겨보니 발톱이 모두 빠져 있었습니다. 발가락도 부어 있었습니다. 피가 굳어 있었습니다. 발을 디딜 수 없었습니다. 걸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안고 울었습니다. 여보 여보 정신 차려. 어머니는 물을 떠다 아버지 입술에 대줬습니다. 동혁은 아버지의 상처를 닦아줬습니다. 천을 찢어 감아줬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며칠간 누워만 있었습니다.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의식이 있는 것 같긴 했지만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신음만 흘렸습니다. 열이 났습니다. 상처가 감염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약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물로 상처를 씻어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아버지가 조금 회복되었습니다. 눈을 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작고 힘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말하기 싫어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동혁이 계속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말해줬습니다. 탈출 모의에 연루되었다는 혐의였습니다. 누군가 아버지가 탈출 계획을 짜고 있다고 고발한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탈출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탈출을 생각해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아버지 이름을 뗀 것입니다. 보입으로 끌려갔습니다. 지하 신문실이었습니다. 어둡고 차가운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탈출 계획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동조자인지 말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진짜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문관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손톱을 뽑았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뽑았습니다. 고통이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버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모른다고, 진짜 모른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고문은 계속되었습니다. 발톱도 뽑았습니다. 하나씩 뽑았습니다. 매를 때렸습니다. 곤봉으로 온몸을 때렸습니다. 발로 밟았습니다. 얼굴을 때렸습니다. 물고문도 했습니다. 얼굴을 물에 넣고 숨을 못 쉬게 했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3일간 그런 고문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모른다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풀어준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문해도 없는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야기를 끝내고 눈을 감았습니다. 지쳐 보였습니다. 고문이 기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힘든 것 같았습니다. 동혁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톱이 없는 손이었습니다. 피가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크고 든든한 손이었는데 그 일 이후 아버지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말수가 더 줄었습니다.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삶의 의지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밤에 악몽을 꾸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안 돼, 하지마, 살려줘. 잠꼬대를 했습니다. 고문의 트라우마였습니다. 정신적으로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당 간부로서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폐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몸도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고문의 후유증이 심했습니다. 상처가 아물지 않았습니다. 감염이 번졌습니다. 열이 계속 났습니다. 기침도 심해졌습니다. 피를 토하기도 했습니다. 폐가 더 나빠진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며칠 쉬고 나서 다시 탄광으로 가야 했습니다. 일을 안 하면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비틀거리며 탄광으로 갔습니다.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몸이었습니다. 손에 힘도 없었습니다. 손톱이 없어서 물건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야 했습니다. 가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1993년 봄이 왔습니다. 얼음이 녹고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진달래가 피었습니다. 분홍색 꽃이 산을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수용소에서는 계절의 변화가 무의미했습니다. 봄이 오든 겨울이 오든 노동은 계속되었습니다. 굶주림은 계속되었습니다.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5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탄광에서 일하다 쓰러졌습니다. 갱도 안에서 의식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이 발견해서 끌어내왔습니다. 아버지는 숨을 쉬고 있었지만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막사로 옮겨졌습니다. 감시원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죽을 놈이구나, 그 정도였습니다. 어머니가 물을 적셔 입술에 대줬습니다. 동혁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눈 떠봐요. 제발 눈 떠봐요. 하지만 아버지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아버지가 잠깐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머니와 동혁을 봤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동혁은 아버지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아버지는 힘겹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미안해. 너를 제대로 키워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런 곳에서 살게 만들어서 미안해.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동혁은 울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요. 아버지 잘못 아니에요.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동혁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곁으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톱이 없는 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당신과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미안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용서해줘.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당신과 아이들을 지켜줬어야 했는데 미안해. 어머니는 울면서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괜찮아요. 눈 감지 마요. 제발 눈 감지 마요. 아버지는 힘겹게 동혁을 봤습니다. 동혁아,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불렀습니다. 살아남아라.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그리고 이곳을 탈출해라. 세상에 알려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알려라.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이다. 동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네, 아버지, 약속할게요. 반드시 살아남을게요. 탈출할게요. 세상에 알릴게요. 아버지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착한 아들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숨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5살 동혁은 아버지의 시체 옆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1년 반 전에는 동희가 죽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마저 떠났습니다. 내 식구 중 2명이 죽은 것입니다. 남은 것은 어머니와 동혁 둘뿐이었습니다. 반쪽이 된 가족이었습니다. 다음날 아버지의 시체도 수레에 실려갔습니다. 동희와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어디에 묻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장례도 없었습니다. 그냥 시체가 되어 치워진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동혁은 아버지의 시체가 실려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수레가 멀어져 갔습니다. 아버지의 손이 수레 가장자리로 삐져나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없는 손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동혁은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아버지, 다음 생에는 더 좋은 곳에서 만나요. 동혁은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아서 이곳을 탈출하겠다. 세상에 이 지옥을 알리겠다. 아버지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겠다. 복수하겠다. 이 체제를 무너뜨리겠다. 동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부분을 마치겠습니다. 어머니와 동혁. 둘만 남았습니다. 3년 전 4명이던 가족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동희는 폐렴으로 죽었습니다. 아버지는 고문의 후유증과 과로로 죽었습니다. 이제 어머니와 아들만 남은 것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죽음 후 더 쇠약해졌습니다. 딸을 잃고 남편마저 잃은 어머니의 정신은 한계에 달해 있었습니다. 눈빛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잘 먹지 않았습니다. 삶의 의지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일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농장으로 갔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일하고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기계처럼 반복했습니다. 감정 없이 움직였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동혁은 어머니가 걱정되었습니다. 어머니마저 잃으면 혼자 남는 것이었습니다.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동혁은 어머니를 더 챙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음식을 나눠주고 어머니를 부축해주고 밤에는 어머니 곁에서 잠을 잤습니다. 엄마 힘내요. 우리 함께 살아남아요. 동혁은 어머니를 격려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살아남으라고, 탈출하라고. 우리 함께 탈출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1994년 김일성이 사망했습니다. 7월 8일이었습니다. 북한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이 돌아가셨다고 온 나라가 울었습니다. 수용소에도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든 수감자들이 광장에 모여 곡을 해야 했습니다. 감시원이 발표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서거하셨다. 모든 인민은 애도해야 한다. 울어라. 수령님을 위해 울어라. 명령이었습니다. 울지 않으면 처벌받았습니다. 충성심이 없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수감자들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심으로 울었습니다. 아직도 수령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뇌가 완전히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억지로 울었습니다. 눈물이 안 나와서 손가락으로 눈을 찔러 눈물을 만들어냈습니다. 타액을 얼굴에 바르기도 했습니다. 울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어떻게든 울어야 했습니다. 동혁도 억지로 눈물을 짜냈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뻤습니다.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잘 죽었다.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놈이 죽었다. 지옥에 가라. 동혁은 마음속으로 저주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울어야 했습니다. 눈을 비벼 빨갛게 만들고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수령님 왜 가셨나요? 연기를 했습니다. 3일간 애도 기간이었습니다. 노동도 멈추고 모두 곡을 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광장에 서서 울어야 했습니다. 다리가 아프고 목이 쉬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감시원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울음을 멈추면 곤봉이 날아왔습니다. 3일이 지나고 다시 노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일성은 죽었지만 수용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지옥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니 더 나빠졌습니다. 그해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행군은 북한 역사상 최악의 기근이었습니다. 소련이 붕괴하고 중국도 도움을 줄 수 없게 되자 식량 사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배급이 중단되었습니다. 공장이 멈추었습니다. 전력이 끊겼습니다. 나라 전체가 굶주렸습니다. 추정으로는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수용소는 더 심했습니다. 원래도 굶주렸는데 더 굶게 된 것입니다. 식사량이 더 줄었습니다. 하루 두 끼가 한 끼로 줄었습니다. 그것도 물에 옥수수 알갱이 몇 개 뜨는 것이었습니다. 거의 물만 마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죽어갔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매일 시체가 나갔습니다. 한 번에 19 이상의 시체가 수레에 실릴 때도 있었습니다. 시체 치우는 일이 하나의 작업이 될 정도였습니다. 동혁은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쥐뱀, 개구리, 지렁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다 먹었습니다. 풀도 먹고 나무 껍질도 먹었습니다. 다른 수감자들과 경쟁이 붙었습니다. 모두가 먹을 것을 찾아 헤맸기 때문에 먼저 찾는 사람이 임자였습니다. 동혁은 산에서 나무를 하면서 먹을 것을 찾았습니다. 도토리를 줍고 풀뿌리를 캤습니다. 버섯도 찾았습니다. 독버섯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선배 수감자들에게 배웠습니다. 잘못 먹으면 죽기 때문에 신중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농장 노동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영양실조로 몸이 부었습니다. 손과 발이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얼굴도 부었습니다. 눈이 실처럼 가늘어졌습니다. 걷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비틀거리면서 걸었습니다. 동혁은 자신의 식사를 어머니에게 줬습니다. 자신은 젊으니까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더 급했습니다. 엄마 이거 드세요. 동혁은 자신의 죽을 어머니에게 밀어줬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거절했습니다. 내가 먹어라. 동혁아, 엄마는 괜찮아. 어머니는 죽을 동혁에게 도로 밀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 했습니다. 아버지와 동희가 죽은 후 동혁만이 어머니의 전부였습니다. 동혁만은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동혁과 어머니는 서로 음식을 양보했습니다. 서로 먹으라고 밀어주었습니다. 결국 반씩 나눠 먹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1995년 고난의 행군은 더 심해졌습니다. 수용소 안에서도 아사자가 속출했습니다. 원래도 많이 죽었지만 이제는 더 많이 죽었습니다. 하루에 수십 명씩 죽었습니다. 시체가 산처럼 쌓였습니다. 땅이 얼어서 묻지도 못하고 쌓아두기만 했습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몸이 더 부었습니다.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일어서면 쓰러졌습니다. 그래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기어서라도 농장에 가야 했습니다. 가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밥을 못 먹으면 더 빨리 죽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동혁에게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녁에 막사에서 둘이 있을 때였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또렷했습니다. 마지막 힘을 짜내는 것 같았습니다. 동혁아, 엄마 말 잘 들어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동혁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예, 엄마. 동혁이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죽더라도 너는 살아남아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동혁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요, 엄마. 우리 함께 살아요. 동혁은 항의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는 이제 힘이 없어. 몸이 말을 안 들어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너는 젊잖아. 힘이 있잖아. 너는 할 수 있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반드시 이곳을 탈출해서 세상에 알려라. 우리 가족이 왜 죽었는지 말해라.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말해라. 동희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고문당했는지 말해라. 그것이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야. 동혁은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수용소에서 감정이 메말랐는데 어머니의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요. 엄마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요. 함께 살아서 나가요. 함께 탈출해요. 동혁은 애원했습니다. 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힘없는 미소였습니다. 약속해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살아남겠다고, 탈출하겠다고 약속해줘. 그래야 엄마가 눈을 감을 수 있어. 동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약속할게요. 반드시 살아남을게요. 탈출할게요.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동희를 위해서 반드시 해낼게요. 어머니는 동혁을 안아줬습니다. 마르고 앙상한 팔이었습니다. 뼈만 남은 팔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머니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냄새가 났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내 아들, 내 자랑스러운 아들. 어머니는 속삭였습니다. 사랑해, 많이 사랑해. 동혁아. 어머니는 동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동혁은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한 달 후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농장에서 일하다 쓰러졌습니다. 밭에서 김을 매다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른 수감자가 동혁에게 알려줬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졌다고 빨리 오라고.
동혁이 달려갔습니다. 숨이 차게 달렸습니다. 농장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밭에 누워 있었습니다. 흙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아주 약했습니다. 엄마. 동혁이 불렀습니다. 엄마, 눈 떠봐요. 저 동혁이에요. 엄마. 동혁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가벼웠습니다. 너무 말라서 뼈만 남았습니다. 아기를 안는 것처럼 가벼웠습니다. 어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동혁을 봤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동혁아. 어머니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 소리보다 작았습니다. 동혁은 귀를 어머니 입에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예, 엄마, 저 여기 있어요. 약속 잊지 마라. 어머니가 속삭였습니다. 동혁아, 살아남아라. 탈출해라. 세상에 알려라.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숨이 멈췄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표정은 평화로웠습니다. 더 이상 고통이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동혁은 어머니를 안고 울었습니다. 소리 내어 울었습니다. 하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엄마, 가지 마요. 제발 가지 마요. 하지만 어머니는 다시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영원히 떠난 것입니다. 이제 동혁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동희도 모두 떠났습니다. 네 식구가 모두 죽었습니다. 아니, 3명이 죽고 동혁만 남았습니다. 17살 소년이 이 지옥에서 혼자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시체도 수레에 실려갔습니다. 아버지와 동희와 같은 운명이었습니다. 어디에 묻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장례도 없었습니다. 동혁은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얼굴을 봤습니다. 평화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고통에서 해방된 것 같았습니다. 편히 쉬세요. 엄마. 동혁은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날 밤 동혁은 혼자 막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4명이 함께 있던 공간이었습니다.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가족의 체온이 없는 막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의 기침소리, 어머니의 한숨소리, 동희의 잠꼬대가 들렸습니다. 이제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적막했습니다. 동혁은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슬픔을 넘어선 것 같았습니다. 대신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언대로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반드시 탈출하겠다고, 세상에 알리겠다고. 그것만이 동혁의 존재 이유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후 동혁은 변했습니다.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죽었습니다. 지킬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죽어도 슬퍼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옥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오히려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탈출만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탈출해서 세상에 알리는 것, 그것만이 동혁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가족의 원한을 갚는 것, 그것이 남은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동혁은 탈출 계획을 본격적으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도 탈출을 생각했지만 이제는 진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용소의 지형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5년 동안 여기서 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초소의 위치를 기억했습니다. 몇 개의 초소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파악했습니다. 수용소 주변을 둘러싼 초소는 12개 정도였습니다. 각 초소에는 2~3명의 감시원이 있었습니다. 총을 들고 있었고 탐조등도 있었습니다. 순찰 시간도 관찰했습니다. 언제 순찰이 돌고 얼마나 자주 도는지 알아냈습니다. 순찰은 2시간마다 있었습니다. 순찰대는 4~5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개도 데리고 다녔습니다. 경비견이었습니다. 냄새를 맡아 탈출자를 추적하는 개였습니다. 철조망의 구조도 파악했습니다. 수용소는 3중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철조망, 두 번째 철조망, 세 번째 철조망 모두 넘어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철조망은 3m 높이였습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달려 있었습니다. 넘다가 찢어지면 피투성이가 될 것이었습니다. 철조망 사이에는 지뢰가 묻혀 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정확히 어디에 묻혀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밟으면 폭발해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조심해야 했습니다. 동혁은 오랜 시간에 걸쳐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나무를 하러 산에 갈 때마다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철조망의 위치, 초소의 방향, 순찰대의 경로, 모든 것을 눈에 담았습니다. 머리에 지도를 그렸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에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물론 조심스럽게 해야 했습니다. 탈출 이야기를 하면 신고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 슬쩍 물어봤습니다. 오래된 수감자들에게 철조망 너머에 뭐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한 노인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용소에서 20년 넘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탈출 시도를 목격한 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모두 실패했습니다. 잡혀서 처형당했습니다. 노인은 철조망의 구조를 알려줬습니다. 어느 부분이 약한지, 어디로 나가면 좋은지 말해줬습니다. 북쪽 구석이 비교적 감시가 느슨하다고 했습니다. 산과 가까워서 탈출 후 숨기에도 좋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탈출을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잡히면 죽는다. 그는 경고했습니다. 탈출 시도자는 모두 잡혔다. 한 명도 성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포기하는 게 좋을 거다. 동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죽어도 시도해야 했습니다. 어차피 여기 있어도 죽는 것이었습니다. 시도하다 죽는 것이 여기서 썩어가며 죽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1996년 동혁은 드디어 탈출을 시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6년간의 수용소 생활이었습니다. 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준비는 충분히 했습니다. 지형도 파악했고 순찰 시간도 알았습니다. 탈출 루트도 정했습니다. 이제 실행에 옮길 때가 되었습니다.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 필요했습니다. 감시가 느슨해지는 순간, 어둡고 비가 오는 밤, 그런 날을 기다렸습니다. 비가 오면 탐조등의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빗소리에 발소리도 가려졌습니다. 경비견의 호각도 무뎌졌습니다. 8월의 어느 날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며칠간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장마철이었습니다. 빗줄기가 굵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수용소 일부가 침수되었습니다. 막사에 물이 들어왔습니다. 혼란이 생겼습니다. 감시원들도 자기 몸 챙기기 바빴습니다. 순찰도 줄었습니다. 이것이 기회였습니다. 그날 밤 동혁은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진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약간의 마른 음식이 있었습니다.
며칠간 조금씩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옥수수를 말려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물통도 있었습니다. 대나무를 잘라 만든 것이었습니다. 칼도 있었습니다. 나무를 하다 몰래 숨겨둔 낡은 칼이었습니다. 무기로 쓸 수도 있고 나무를 자를 수도 있었습니다. 옷은 누더기 그대로였습니다. 6년간 입은 옷이었습니다. 천이 닳고 찢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옷을 구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대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발도 지프로 엮은 것이었습니다. 금방 젖겠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밤 11시쯤 동혁은 막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몸을 때렸습니다. 순식간에 흠뻑 젖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빗소리가 발소리를 가려줬습니다. 어둠 속을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미리 파악해둔 루트를 따라갔습니다. 막사들 사이를 빠져나갔습니다. 다른 수감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동혁을 보지 못했습니다. 감시원들의 막사도 지나갔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들도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순찰을 안 나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첫 번째 초소가 보였습니다. 탐조등이 켜져 있었지만 빛이 비에 가려 희미했습니다. 초소 안에 감시원이 보였습니다. 비를 피해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밖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좋은 기회였습니다. 동혁은 낮게 엎드려 기어갔습니다. 땅이 진흙탕이었습니다. 온몸이 진흙으로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오히려 좋았습니다. 진흙이 몸을 가려줬습니다. 위장이 된 것이었습니다. 천천히 기어서 초소를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도 쉬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초소를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철조망이 앞에 있었습니다. 철조망에 도착했습니다. 3m 높이의 철조망이었습니다. 날카로운 가시가 달려 있었습니다. 비에 젖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미리 준비한 천을 꺼냈습니다. 누더기 옷에서 찢어낸 천이었습니다. 철조망 위에 덮었습니다. 날카로운 가시에 찔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천 위로 기어 올랐습니다. 철조망이 흔들렸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찰랑찰랑 금속 소리였습니다. 동혁은 멈췄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빗소리에 묻힌 것이었습니다. 다시 올라갔습니다.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그래도 살이 긁혔습니다. 팔에 피가 났습니다.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되었습니다. 반대편으로 내려갔습니다. 첫 번째 철조망을 넘은 것입니다. 두 번째 철조망까지 약 50m였습니다. 그 사이에 지뢰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동혁은 조심조심 발을 디뎠습니다. 한 발 한 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발 아래를 느끼며 걸었습니다. 땅이 불규칙한 곳은 피했습니다. 그곳에 지뢰가 묻혀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평평한 곳만 밟으며 나아갔습니다.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밟는 땅에 지뢰가 있으면 어떡하지, 폭발하면 끝이다.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50m가 50km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영혼처럼 흘렀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두 번째 철조망에 도착했습니다. 지뢰를 밟지 않았습니다. 운이 좋았습니다. 아니면 지뢰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살아서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철조망도 같은 방법으로 넘었습니다. 천을 덮고 기어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이 긁혔습니다. 다리에도 상처가 났습니다. 손도 베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대편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제 마지막 철조망이 남았습니다.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이것만 넘으면 탈출이었습니다. 동혁은 마지막 철조망을 향해 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탐조등이 켜졌습니다. 밝은 빛이 주변을 비췄습니다. 동혁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발견됐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반사적으로 땅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진흙 속에 몸을 묻었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탐조등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빛이 주변을 훑었습니다. 동혁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빛이 조금만 이쪽으로 오면 발각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빛이 지나갔습니다. 동혁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비가 시야를 가려준 덕분이었습니다. 진흙이 위장이 되어준 덕분이었습니다. 동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일렀습니다. 아직 마지막 철조망이 남아있었습니다.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철조망에 도착했습니다. 천을 덮고 기어서 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다 넘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견이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냄새를 맡은 것이었습니다. 비에도 불구하고 냄새를 맡은 것이었습니다. 동혁은 필사적으로 철조망을 넘었습니다. 온몸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시가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옷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도망친다, 잡아라.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철조망을 넘자마자 동혁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탕탕. 총알이 주변을 스쳤습니다. 나무에 박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땅을 파고드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어둠과 비가 동혁을 보호해줬습니다. 숲을 향해 달렸습니다. 숲에 들어서자 어둠이 동혁을 삼켰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했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혔습니다. 뿌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 달렸습니다. 뒤에서 개 짖는 소리와 고함 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1시간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다리가 풀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폐가 타는 것 같았습니다. 옆구리가 쥐어짜는 듯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죽는 것이었습니다. 뒤에서 추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추격대가 따라오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비와 어둠이 동혁을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숲이 복잡해서 추격이 어려웠습니다. 동혁은 조금 속도를 늦추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계속 나아갔습니다. 안전한 곳까지 가야 했습니다. 계곡을 발견했습니다.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빗물에 불어난 계곡이었습니다. 물살이 세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혁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개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개는 물속에서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물이 냄새를 씻어내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물이 몸을 에웠습니다. 8월이지만 산속 계곡물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빨이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물속을 걸었습니다. 발이 미끄러웠습니다. 바닥에 돌에 부딪혔습니다. 몇 번이나 넘어졌습니다. 물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갔습니다. 물속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1시간, 2시간 감각을 잃을 정도로 오래 걸었습니다. 새벽이 될 무렵 계곡을 빠져나왔습니다. 산속 깊이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주변이 조용했습니다. 추격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개 짖는 소리도 고함 소리도 없었습니다. 따돌린 것 같았습니다. 바위 틈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동굴 같은 곳이었습니다. 바위와 바위 사이에 사람 하나 들어갈 공간이 있었습니다. 몸을 웅크리고 들어갔습니다. 안은 좁았지만 비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바람도 막아줬습니다. 드디어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고 느꼈습니다. 적어도 잠시는 쉴 수 있었습니다. 동혁은 바위에 등을 기대고 숨을 골랐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추웠습니다. 상처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살아 있었습니다. 수용소를 탈출한 것입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6년 만에 철조망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6년간 갇혀있던 지옥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가족은 모두 죽었지만 자신은 살아남았습니다.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어머니의 유언을 지킨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을 지킨 것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엔 이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용소 탈출자를 찾기 위해 대대적인 수색이 진행될 것입니다. 산 전체를 뒤질 것입니다. 군대가 동원될 수도 있습니다. 헬리콥터가 날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잡히면 즉결 처형이었습니다. 도망친 것보다 더 무서운 고문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이동해야 했습니다. 동혁은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체력을 회복해야 했습니다. 밤새 달렸기 때문에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깊이 잠들 수는 없었습니다.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언제 수색대가 올지 모릅니다. 한두 시간 선잠을 자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자 비가 그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동혁은 바위 틈에서 나왔습니다. 젖은 옷이 차가웠습니다. 햇살에 말리고 싶었지만 낮에 돌아다니면 위험했습니다.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바위 틈으로 들어갔습니다. 낮에는 숨어있고 밤에만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을 향해 갔습니다.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남쪽으로 가면 휴전선이 있었습니다. 철통 같은 경비 때문에 넘을 수 없었습니다. 동쪽과 서쪽은 바다였습니다. 배가 없으면 갈 수 없었습니다. 북쪽의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가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었습니다. 산길을 걸었습니다. 길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냥 숲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나침반도 없었습니다.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았습니다. 북극성을 찾아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렸습니다. 가지고 온 마른 옥수수는 이틀 만에 떨어졌습니다. 이후에는 산에서 나는 것으로 버텨야 했습니다.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열매를 찾아 먹었습니다. 나무꾸리를 캐서 먹었습니다. 수용소에서 배운 기술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떤 풀이 먹을 수 있고 어떤 것이 독인지 알았습니다. 계곡물을 마셨습니다. 물은 충분했습니다. 산속에는 계곡이 많았습니다. 물이 깨끗했습니다. 수용소의 더러운 물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배불리 마셨습니다. 3일째 되는 날 위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수색대와 마주칠 뻔한 것입니다. 낮에 바위 밑에 숨어 있는데 군인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었습니다. 가까웠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동혁은 숨을 죽였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위 밑에 납작 엎드려 있었습니다. 군인들이 바로 옆을 지나갔습니다. 군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말소리도 들렸습니다. 이 근처 어딘가 있을 거야 찾아 그들은 동혁을 찾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발견되면 끝이었습니다. 총에 맞아 죽거나 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죽을 것입니다. 동혁은 기도했습니다. 제발 지나가라 제발. 군인들이 지나갔습니다.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바위가 동혁을 숨겨준 것입니다. 동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시 올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가 질 때까지 바위 밑에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서야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5일째 되는 날 작은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산속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집이 10채 정도 있었습니다. 수용소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동혁을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유령 같은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뼈만 남은 몸 피투성이의 상처 그들은 동혁을 경계했습니다. 동혁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집이 홍수로 떠내려가서 헤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은 모두 죽었다고 했습니다.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동혁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동정했습니다. 한 농가에서 음식을 줬습니다. 밥과 된장국이었습니다. 동혁은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음식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된장국은 짠맛이 났습니다. 수용소의 맹맹한 죽과는 달랐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릇을 핥다시피 깨끗이 비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먹으라고 했습니다. 동혁은 감사하다고 말하며 더 먹었습니다. 배가 부른 것이 얼마만인지 모릅니다. 6년 만에 배불리 먹은 것입니다.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수배가 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탈출자를 찾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신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신고하면 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위험했습니다. 동혁은 고마움을 표하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떠났습니다. 계속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일주일을 더 걸었습니다. 굶주림과 피로에 시달리면서도 계속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밤새 걷고 때로는 낮에도 걸었습니다. 마을을 피해 산길로만 다녔습니다. 야생동물처럼 살았습니다. 동굴에서 자고 계곡물을 마시고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발이 부르텄습니다. 집신이 달아서 맨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돌에 찔리고 가시에 찔렸습니다.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계속 걸었습니다. 멈출 수 없었습니다. 두만강까지 가야 했습니다. 10일째 되는 날 드디어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산 위에서 내려다보니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넓은 강이었습니다. 물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강 건너편이 중국이었습니다. 자유가 바로 저기 있었습니다. 동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거의 다 왔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강을 건너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국경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초소가 곳곳에 있었습니다. 순찰대가 돌아다녔습니다. 탈북 시도자를 막기 위해 경비가 강화되어 있었습니다. 함부로 접근하면 발각될 것입니다. 동혁은 며칠간 강변을 관찰했습니다. 산에서 내려다보며 지형을 파악했습니다. 어디가 안전한지, 어느 시간대가 좋은지 분석했습니다. 순찰 패턴을 살폈습니다. 어떤 초소가 감시가 느슨한지 관찰했습니다. 수용소에서 배운 인내심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성급하게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일간 관찰한 결과 가장 좋은 지점을 찾았습니다. 강폭이 비교적 좁은 곳이었습니다. 100m 정도였습니다. 초소와도 거리가 있었습니다. 순찰이 자주 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여기로 건너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결심한 밤이 왔습니다. 달도 없는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별빛조차 없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동혁은 산에서 내려와 강으로 향했습니다.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찰랑찰랑 강물이 흐르는 소리였습니다. 강폭은 넓지 않았지만 물살이 세 보였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불어나 있었습니다. 그래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동혁은 물에 들어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8월이라 견딜만 했지만 그래도 차가웠습니다.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물이 발목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무릎까지 허리까지 점점 깊어졌습니다. 가슴까지 물이 찼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지 않게 되었습니다. 헤엄을 쳐야 했습니다. 동혁은 수영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수영소에서 수영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릴 때 평양에서 수영장에 가본 적은 있었지만 그것도 10년 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 팔을 저었습니다. 물장구를 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발버둥을 쳤습니다. 강 중간에서 물살에 휩쓸렸습니다. 생각보다 유속이 셌습니다. 하류로 떠내려갔습니다. 물을 먹었습니다. 코로 들어갔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허우적거렸습니다. 죽을 것 같았습니다. 패닉이 왔습니다. 물속에서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유언이 떠올랐습니다. 동희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살아야 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헤엄쳤습니다. 팔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어라 저어라 계속 저었습니다. 드디어 반대편 강둑에 손이 닿았습니다. 진흙을 움켜쥐었습니다. 온 힘을 다해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팔에 힘이 없어서 힘들었습니다. 몇 번이나 미끄러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강둑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폐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물을 토해냈습니다. 기침을 했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북한을 탈출한 것입니다. 두만강을 건넌 것입니다. 수용소를 탈출하고 열흘간 도망쳐서 두만강을 건넌 것입니다. 6년간의 지옥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동혁은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별은 보이지 않았지만 하늘이 있었습니다. 자유로운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에서도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탈북자는 중국에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었습니다. 송환되면 직결 처형이었습니다. 아니면 더 끔찍한 고문을 당할 것입니다. 계속 도망쳐야 했습니다. 한국까지 가야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동혁은 강둑에서 일어났습니다. 젖은 몸이 차가웠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강 건너편 북한 땅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6년을 살았습니다. 가족이 죽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동혁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강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북한 경비대가 쫓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중국 쪽에서도 순찰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빨리 안전한 곳으로 가야 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낮에 돌아다니면 위험했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발각될 수 있었습니다. 동혁은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덤불 속에 몸을 숨기고 잠이 들었습니다. 너무 지쳐서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저녁에 깨어나 다시 움직였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낮에 자고 밤에 걷는 생활이었습니다. 먹을 것은 밭에서 훔치거나 산에서 주웠습니다. 감자를 캐고 옥수수를 따서 날로 먹었습니다. 배가 아팠지만 굶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일주일 후 동혁은 조선족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동북부 연변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조선족이 많이 살았습니다. 한국어가 통하는 곳이었습니다. 중국어를 모르는 동혁에게는 다행이었습니다. 동혁은 조심스럽게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한 노인이 동혁을 발견했습니다. 마당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동혁의 모습을 보고 탈북자인 것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뼈만 남은 몸, 누더기 옷, 그리고 두려움에 찬 눈빛,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노인은 동혁을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리 와, 안으로 들어와. 노인은 조선말로 말했습니다. 동혁은 따라 들어갔습니다. 노인의 집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온돌방이었습니다. 바닥이 따뜻했습니다. 동혁은 몇 년 만에 따뜻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노인의 아내가 밥을 차려줬습니다. 흰 쌀밥이었습니다. 반찬도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나물. 동혁은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배불리 먹은 것이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동혁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디서 왔냐, 왜 왔냐 물었습니다. 동혁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출했다고, 가족이 모두 죽었다고, 6년간 지옥에서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놀랐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출했다고, 그런 곳에서 살아나온 사람은 처음 본다. 노인은 감탄했습니다. 탈북자는 많이 봤지만 수용소 출신은 처음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탈북자는 굶주림을 피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용소에서 탈출한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동혁은 가족 이야기를 하며 울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고문당했는지, 어머니가 어떻게 쇠약해져 갔는지, 동희가 어떻게 죽어갔는지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노인 부부도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노인은 동혁에게 조언을 해줬습니다. 이 근처에서는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공안들이 자주 단속을 한다고 했습니다.
탈북자를 잡으면 북한으로 돌려보낸다고 했습니다. 남쪽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베이징이나 더 먼 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한국 대사관을 찾거나 도와주는 사람들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노인은 탈북자를 도와주는 사람들의 연락처를 알려줬습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운영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적어줬습니다. 베이징에 가면 연락하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도와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동혁은 노인의 도움으로 며칠 쉴 수 있었습니다. 몸도 추스르고 상처도 치료했습니다. 옷도 새로 얻었습니다. 헌 옷이었지만 누더기보다는 나았습니다. 음식도 배불리 먹었습니다. 체력을 회복했습니다. 노인은 약간의 돈도 줬습니다. 많지 않았지만 며칠은 버틸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동혁은 노인에게 깊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평생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인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살아남아라. 그리고 세상에 알려라. 그것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다.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동혁은 길을 떠났습니다. 남쪽을 향했습니다. 베이징까지는 수천 킬로미터였습니다.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여정은 길고 험난했습니다. 기차를 타려 했지만 신분증이 없었습니다. 표를 살 수 없었습니다. 결국 화물칸에 몰래 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에 화물칸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짐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며칠간 화물칸에서 보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화물 중에 먹을 것이 있으면 몰래 먹었습니다. 과일 상자가 있어서 사과를 먹었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물은 역에 정차할 때 몰래 내려서 구했습니다. 위험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기차로 갈아탈 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역에서 공안이 동혁을 발견한 것입니다. 수상하게 생긴 사람이 있다고 누군가 신고한 것입니다. 공안이 다가왔습니다.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동혁은 도망쳤습니다. 역을 빠져나와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공안이 뒤를 쫓았습니다. 서라 멈춰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동혁은 미로 같은 골목을 달렸습니다. 수용소에서 단련된 체력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결국 공안을 따돌렸습니다. 숨이 차게 달려서 어느 건물 뒤에 숨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살았습니다. 또다시 살아남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기차역 근처는 위험했습니다. 공안들이 경계하고 있을 것입니다. 동혁은 걸어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트럭을 얻어 타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한 달이 걸려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동혁은 생애 처음 보는 대도시에 압도당했습니다. 건물들이 하늘을 찌를 듯 높았습니다. 차들이 끝없이 달렸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다녔습니다. 네온사인이 번쩍였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베이징에서 동혁은 노인이 알려준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중전화를 찾아 전화를 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주소를 말해주세요. 데리러 가겠습니다. 동혁은 주변을 둘러보고 위치를 말했습니다. 1시간 후에 누군가 왔습니다. 중국인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지만 한국어를 했습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동혁은 그를 따라갔습니다. 어느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평범한 아파트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이었습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탈북자를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탈북자들에게 숨을 곳을 제공하고 한국행을 도왔습니다. 동혁은 그곳에서 다른 탈북자들을 만났습니다. 1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들도 각자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굶주림을 피해온 사람, 가족을 찾아온 사람, 박해를 피해온 사람. 하지만 정치범 수용소 출신은 동혁이 유일했습니다. 그들은 동혁의 이야기를 듣고 경악했습니다. 그런 곳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지원단체는 동혁을 한국으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루트를 준비해야 했고 비용도 마련해야 했습니다. 안전한 경로를 찾아야 했습니다. 동혁은 베이징에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동혁은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중국어를 조금 익혔습니다. 외부 세계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북한 텔레비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뉴스도 자유로웠습니다. 북한을 비판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인터넷도 처음 접했습니다. 컴퓨터로 세상의 정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깨달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것들이었습니다. 동혁은 북한이 얼마나 폐쇄된 곳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1997년 봄 드디어 한국행이 결정되었습니다. 베트남을 거쳐가는 루트였습니다. 위험하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비행기를 타려면 여권이 필요했습니다. 여권이 없었습니다. 육로로 동남아시아를 거쳐 가야 했습니다. 동혁은 다른 탈북자 2명과 함께 출발했습니다. 먼저 중국 남부로 이동했습니다. 며칠간 버스를 타고 갔습니다. 신분 검문이 있을 때마다 가슴이 저렸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원단체가 만들어준 것입니다. 검문관이 자세히 보면 들통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중국 남부에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베트남 국경을 넘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비용은 지원단체가 부담했습니다. 브로커는 밤에 국경을 넘자고 했습니다. 산을 넘어가는 루트였습니다. 그날 밤 동혁 일행은 산을 넘었습니다. 험한 산길을 몇 시간이나 걸었습니다. 브로커가 앞장서고 탈북자들이 따랐습니다. 조용히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중간에 국경 순찰대가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숨죽이며 기다렸다 지나가면 다시 움직였습니다. 새벽녘에 베트남 국경을 넘었습니다. 또 하나의 관문을 통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까지 가는 길이 남아 있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브로커가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브로커가 일행을 하노이로 데려갔습니다. 하노이에서 며칠 머물며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탈북자는 불법이었습니다. 잡히면 중국으로 돌려보내질 수 있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캄보디아였습니다. 캄보디아에 한국 대사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한국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까지 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육로로 캄보디아를 향했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가는 루트였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마다 긴장했습니다. 뇌물을 주고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브로커가 국경 경비원에게 돈을 쥐어줬습니다. 경비원은 눈을 감아줬습니다. 부패가 동혁을 도와준 것입니다. 2주 후 드디어 캄보디아 프놈펜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보였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동혁은 눈물이 났습니다. 거의 다 왔다고 느꼈습니다. 1년간의 도망 끝에 거의 다 온 것입니다. 하지만 대사관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경비가 서 있었고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막을 수도 있었습니다. 지원 단체가 미리 연락을 해둔 덕분에 입장이 허락되었습니다. 대사관에서 사람이 나와 동혁 일행을 안내했습니다. 대사관에 들어간 순간 동혁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한국 땅이었습니다. 비록 외국에 있는 대사관이었지만 대한민국 영토였습니다. 법적으로 한국 땅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안전했습니다. 북한으로 돌려보내지지 않았습니다. 동혁은 울었습니다. 수용소를 탈출한 지 거의 1년 만이었습니다. 긴 여정의 끝이 보였습니다. 대사관에서 동혁은 신원조사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모두 말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의 삶, 가족의 죽음, 탈출 과정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조사관은 동혁의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직원들은 동혁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생존자를 직접 만난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탈북자는 일반 주민이었습니다. 수용소에서 탈출한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동혁은 귀중한 증인이었습니다. 동혁은 수용소의 위치 구조 실태에 대해 자세히 증언했습니다. 지도를 그려줬습니다. 머리에 새겨둔 지도였습니다. 초소의 위치, 막사의 배치, 철조망의 구조 모든 것을 그렸습니다. 조사관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자세한 정보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한 달 후 동혁은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프놈펜에서 인천까지 직항이었습니다. 생애 처음 타는 비행기였습니다. 하늘을 나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구름 위를 날았습니다. 아래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넓고 푸른 바다였습니다. 비행기 창 밖을 보며 동혁은 생각했습니다. 7년 전 그날 밤 평양에서 끌려갈 때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6년을 보냈습니다. 가족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탈출해서 1년간 도망쳤습니다. 이제 자유의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997년 여름이었습니다. 동혁은 19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용소에 들어갈 때 12살이었으니 7년이 흐른 것입니다. 12살 소년은 이제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에는 7년간의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동혁은 특별관리 대상이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자였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의 핵심 증인이었습니다. 동혁은 조사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3개월간 철저한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용소에 대한 모든 것을 증언했습니다. 지도를 그리고 사진을 확인하고 구조를 설명했습니다. 위성사진을 보여주며 이곳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동혁은 확인해줬습니다. 그곳에서 6년을 살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조사관들은 동혁의 증언에 경악했습니다. 수용소의 실태가 상상 이상으로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공개 처형, 고문, 아사, 질병 그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동혁이 제공한 정보는 북한 인권 문제를 알리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동혁은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탈북민 정착 교육기관이었습니다. 3개월간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언어, 문화, 경제, 법률 모든 것을 익혔습니다. 같은 남한 말인데도 북한에서 쓰던 말과 달랐습니다. 새로운 단어들을 배워야 했습니다. 컴퓨터 사용법도 배웠습니다. 은행 이용법도 배웠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하나원에서 동혁은 다른 탈북민들과 함께 생활했습니다. 수십 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혁의 경험은 특별했습니다. 다른 탈북민들도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정치범 수용소 생존자는 동혁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동혁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같은 북한 출신인데도 그런 곳이 있는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1998년 초 동혁은 하나원을 수료하고 서울로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한 임대 아파트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혁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수용소의 막사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따뜻하고 깨끗하고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TV, 냉장고, 인터넷, 핸드폰. 수용소에서는 상상도 못할 것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배워야 했습니다. 거리에 네온사인이 눈이 부셨습니다. 차들이 너무 많아서 무서웠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바빠 보였습니다. 트라우마도 심각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수용소에서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가족이 죽어가는 장면이 반복해서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고문당하는 장면, 어머니가 숨을 거두는 장면, 동이가 차갑게 식어가는 장면. 동혁은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깨어나기도 했습니다. 동혁은 심리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상담사는 동혁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말했습니다. 동혁도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상담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조금씩 마음이 치유되어 갔습니다. 여전히 악몽을 꾸었지만 빈도가 줄었습니다. 낮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트라우마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살아갈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동혁은 검정고시를 준비했습니다. 수용소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2살에 끌려가서 학교를 다니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중학교 과정부터 공부했습니다. 수학, 과학, 국어, 영어 모든 과목을 공부했습니다. 1년간 열심히 공부해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20살에 중학교 학력을 얻은 것입니다. 늦었지만 의미 있는 성취였습니다. 동혁은 계속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1999년 동혁은 고졸 검정고시에도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입학을 준비했습니다. 탈북민 특별전형으로 지원했습니다. 서류를 내고 면접을 봤습니다.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동혁은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2000년 동혁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사회복지학을 전공하기로 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탈북민들의 정착을 돕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학 생활은 신선했습니다. 동혁은 처음으로 평범한 청춘을 경험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술도 마시고 연애도 했습니다. 수용소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습니다. 캠퍼스를 걸으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동아리에 가입하고 MT도 갔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과거가 동혁을 괴롭혔습니다. 친구들이 가족 이야기를 할 때 특히 힘들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동혁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명절에 다들 고향에 갈 때 동혁은 혼자였습니다. 고향도 갈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 있는 고향은 이제 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동혁은 자신의 이야기를 숨겼습니다. 탈북민이라는 것은 말해도 수용소 경험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두려웠습니다.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되었습니다. 동정하는 눈빛도 싫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2004년 동혁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26살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탈북민 지원단체에 취직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원하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혁은 새로 온 탈북민들을 상담했습니다. 그들의 적응을 도왔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줬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해냈으니 당신도 할 수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2005년 동혁에게 중요한 제안이 왔습니다.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서 증언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대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동혁은 수용소를 직접 경험한 증인이었습니다. 망설였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세상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네바로 날아갔습니다. UN 인권이사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모두 말했습니다. 가족이 어떻게 죽어갔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고문당하고 처형당했는지, 굶주림과 질병과 절망에 대해 말했습니다. 증언 중 동혁은 여러 번 울었습니다.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해냈습니다. 세상이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침묵하면 가족의 죽음이 헛되기 때문입니다. 동혁의 증언은 세계에 충격을 줬습니다.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실태가 처음으로 상세히 공개된 것이었습니다. 각국 언론이 대서특필했습니다. 동혁은 북한 인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2006년 동혁은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제목은 수용소에서 태어나 자유를 찾다였습니다. 집필에 1년이 걸렸습니다. 기억을 떠올리며 쓰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써야 했습니다. 기록으로 남겨야 했습니다.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곳이 21세기에 존재한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동혁의 용기에 감탄했습니다. 책 출간 후 강연 요청이 많이 왔습니다. 대학, 기업, 정부 기관, NGO 여러 곳에서 초청받았습니다. 동혁은 가는 곳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수용소의 진실을 알렸습니다. 청중들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2007년 동혁은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어떤 사람이 동혁의 아버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와 같은 탄광에서 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동혁은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탄광에서 얼마나 힘들게 일했는지, 그래도 가족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항상 아들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동혁이가 똑똑하다고 자랑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도 알려줬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던 날 아버지는 아들 이름을 부르며 죽었다고 했습니다. 동혁아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동혁은 펑펑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을 알게 되어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생각하며 죽었다는 것, 그것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동혁은 더욱 열심히 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2008년 동혁은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같은 단체에서 일하는 자원봉사자였습니다. 이름은 김유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진은 동혁의 이야기를 듣고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정이었습니다.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다른 감정이 생겼습니다. 동혁의 강인함에 감탄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겪고도 웃을 수 있는 그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진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녀의 밝은 웃음이 동혁의 어두운 과거를 밝혀주었습니다. 유진이 곁에 있으면 악몽도 덜 꿨습니다. 이것이 사랑인가? 동혁은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동혁은 자신의 과거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이런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도 될까? 자신 같은 사람과 사귀어도 되는지 유진에게 물었습니다. 유진은 대답했습니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의 당신이 중요해요. 동혁은 감동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봐주는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가족을 잃은 후 처음으로 사랑을 느꼈습니다. 2009년 동혁과 유진은 결혼했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동혁에게는 가족이 없었지만 탈북민 친구들과 단체 동료들이 가족처럼 축하해줬습니다. 유진의 가족도 동혁을 따뜻하게 맞아줬습니다. 결혼식에서 동혁은 울었습니다. 이 순간을 가족이 볼 수 없다는 것이 슬펐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보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동의가 있었다면 들러리를 섰을 텐데, 아버지가 계셨다면 주례를 부탁드렸을 텐데, 없는 가족을 생각하니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픔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생겼습니다. 유진이라는 아내가 생겼습니다. 새 출발이었습니다. 동혁은 행복했습니다. 어두운 과거 뒤에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0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준우라고 지었습니다. 건강한 아기였습니다. 동혁은 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피를 이은 생명이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가족이 생긴 것입니다. 준우를 보며 동혁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수용소를 모르고 자랄 것입니다. 굶주림도 고문도 두려움도 모를 것입니다. 자유롭게 살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하고 가고 싶은 곳에 갈 것입니다. 그것이 동혁이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에게는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2025년 동혁은 47살입니다. 수용소에 들어간 지 35년, 탈출한 지 29년. 한국에 온 지 28년이 지났습니다.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지옥에서 시작해 자유를 얻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새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찾았습니다. 동혁은 지금도 북한 인권을 위해 일합니다. 강연을 하고 책을 쓰고 증언을 합니다.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을 잊지 않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되려고 합니다. 세상이 그들을 잊지 않도록 목소리를 높입니다. 아들 준호는 15살이 되었습니다. 건강하고 밝은 아이입니다. 아버지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합니다.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낸 아버지가 자랑스럽다고 합니다. 2016년에 딸도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수아입니다. 지금 9살입니다. 밝고 명랑한 아이입니다. 아직 아버지의 과거를 자세히는 모릅니다. 커서 알게 될 것입니다. 동혁은 그때 솔직하게 말해줄 것입니다. 아내 유진은 동혁의 가장 큰 지지자입니다. 힘들 때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줍니다. 악몽을 꿀 때 손을 잡아줍니다. 괜찮아. 내가 여기 있어. 그 말에 동혁은 안심합니다. 유진 없이는 지금의 자신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생 감사할 것입니다. 동혁은 가끔 사진을 봅니다. 평양에서 찍은 옛날 사진입니다. 수용소에 끌려가기 전에 찍은 것입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네 사람 아버지, 어머니 동혁 그리고 여동생 동희 그 사진만 남았습니다. 네 사람 중 동혁만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동혁에게는 새 가족이 있습니다. 유진, 준우, 수아 네 식구입니다. 새로운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네 사람. 옛날 사진과 나란히 놓고 봅니다. 두 사진 사이에 35년이라는 세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동혁은 생각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동희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까? 동혁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알까? 새 가족과 행복하다는 것을 알까? 동혁은 그들이 기뻐하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약속을 지켰다고, 살아남아서 세상에 알렸다고 칭찬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언젠가 북한이 자유로워지는 날 동혁은 요동으로 가고 싶습니다. 가족이 묻힌 곳을 찾고 싶습니다. 비록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 땅에 서서 말하고 싶습니다. 살아남았다고, 약속을 지켰다고, 세상에 알렸다고, 이제 편히 쉬셔도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날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내년일 수도 있고 10년 후일 수도 있습니다. 동혁의 생애에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혁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수용소의 문이 열리는 그날까지 싸울 것입니다.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그것이 동혁의 사명입니다. 지옥에서 살아남은 자의 의무, 그것은 지옥의 존재를 알리는 것입니다. 동혁은 그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동혁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로운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고통의 장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희망과 싸움의 장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승리의 장이 쓰여질 것입니다. 이것이 최동혁의 이야기입니다. 정치범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자의 이야기입니다. 지옥을 탈출해 자유를 찾은 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싸우고 있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혁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남기기를 바랍니다. 자유의 소중함, 인간 존엄성의 가치,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에 대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수십만 명이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은 동혁처럼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곳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굶주리고 맞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에 목소리를 내주십시오. 동혁이 그랬던 것처럼. 22호 관리소의 유령 동혁은 더 이상 유령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증인입니다. 자유의 전사입니다. 희망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